안녕하십니까.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아빠입니다. 연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을 이야기 준영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 여러분. 이번에도 세월호 3편째 같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세월호 편 세 번째 이야기, 네,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2년 후에 돌아온 세월호. 네, 이 참혹한 모습으로 돌아온 세월호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길 거예요 오늘은. 길 건데 뭐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안 아픈 얘기는 없겠지만 오늘 좀 아픈 주제 참 중에 많이 하나입니다. 아픈 얘기죠. 준비하면서 화도 많이 나고 뭐 몰래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뭐 시간이 된다면 기회를 만들어서 연구원님들 한번 초대해서 목포에 지금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 뭐 직접 견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저도 뭐 동고차도도 들어갔었고 또 목포에서 그 참혹했던 그 세월호를 네, 직접 바라봤을 때, 네, 직접 만났을 때 그 어떤 그 충격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 감정이 아직도 생생한데 우리 그 연구원 분들과 같이 세월호를 직접 찾아가서 또 보고 오는 견학하는 그런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당장 뭐 급하게는 못 하고 사참위가 이제 조사 기간이 끝나는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 적당한 때를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세월호 편 기대가 아주 큽니다. 뭐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어깨가 무겁네요. 뭐 사실 뭐 소장님께서 뭐 이 세월호 편 네, 특히 그 인양으로 돌아온 세월호 편이 준비하실 때 사실 만감이 교차를 했거든요. 그때 기억을 또 되새기면서 세월호 편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양으로 돌아온 세월호 편에는 뭐 우리가 이제 인양 이제 처음부터 인양을 요구했던 인양 처음부터 이런 부분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뭐 진짜 세월호 인양은 정말 우리 유가족들한테는 피눈물 나는 그 과정의 연속이었고요. 그렇죠. 뭐 정말 오늘은 이제 감정적인 표현도 좀 들어갈 것 같고 욕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엄마 아빠들이나 돼야지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또 우리가 또 안 하면 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그 감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준영 아빠잖아요. 건우 아빠고 뭐 사실 지금까지 사실에 근거한 또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다 보니 어떤 주관적인 그런 감정은 좀 많이 그 배제를 했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세월호의 모습, 인양된 세월호의 모습은 더욱 그렇고. 근데 뭐 될 수 있으면 소장님의 원래 그거 보여주세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성격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너무 이 젠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게 또 이제 가식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지적들도 좀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보여주죠. 제가 원래 좀 비춰지는 모습이 좀 와일드했나 본데 원래 젠틀해요. 뭐좀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나를 그런 쪽으로 몰면. 자, 오늘 이야기 중에 침몰 원인이 미궁으로 빠진 이유가 약간 언급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언급되니까 좀 들어보시고 바로 내용 들어가죠.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전복되고요. 예. 18일 완전 침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2014년 5월 인양을 결정합니다. 근데 사실 4월 17일 날 저녁 서해청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언딘하고 해경이 인양에 대한 회의를 시작합니다. 인양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안 알려진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2014년 11월 11일 수색을 종료를 발표하죠.
수직 종류를 발표할 때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이 인양에 대해서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면서 인양을 확실히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해수부한테 왜 인양을 결정 안 하냐 요청을 하니까 2014년 12월에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TF라는 걸 발족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고 인양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015년 1월 26일부터 네. 안산에서 팽목까지 20여일간 도보를 시작했습니다. 도보 행진을 시작했고요. 정말 엄청나게 힘든 도보였습니다, 진짜. 뭐 저는 봉화지경 그것도 걸렸었고요. 사실 그때 그 도보에 또 뭐 가족들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같이 해주신 각 지역의 시민분들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그런 그 응원을 해주셨고 또 힘을 보태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께 감사드릴 마음 크지만 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또 약간의 일종의 좀 코미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보면 2015년 4월 5일날 김진태가 김진태 뭐 인양은 불가하다, 포기해야 된다 발언을 합니다. 뭐 1,00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무슨 인양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2015년 4월 6일날 인양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한국일보에서 하게 됐죠. 근데 인양 찬성이 77.2%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해 그러니까 2015년 4월 16일 박근혜가 일주기 행사를 안산에서 한다고 분명히 연락도 하고 했는데 안산으로 안 오고 팽목으로 옵니다. 팽목에서 뭐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양 언급은 없었고요. 2015년 4월 22일 인양을 발표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싸움 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기억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 특별법에 관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뭐 이것도 하나 갖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주기 때 박근혜가 팽목에 와가지고 인양 얘기 없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 써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모 당시에 그 팽목에 있던 유가족이 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저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는 없더라고요. 그 최순실은 못 봤어요. 아니 뭐 최순실이 안 적어놨었나 보지 인양 얘기. 2015년 5월 22일 해수부가 인양업체 선정을 한다고 이제 공고를 냅니다. 이것도 해야 돼. 그죠? 그리고 2015년 7월 7일 유실 방지망 확인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수중 촬영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합니다. 맞아요. 해수부에서. 그리고 2015년 7월 29일 가족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리고 2015년 8월 4일 정부는 이제 인양업체로 상하이 셀비지를 선정합니다. 855억 원에.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웃기지도 않는 게 그날 특조위 예산을 배정합니다. 반토막 예산이요? 네. 이제 인양업체 선정편도 이게 참 정말 이거 뭐랄까 진짜 완전히 스토리가 007 작전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2015년 8월 4일 가족들이 동호차도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요. 2015년 8월 21일 유실방지망 설치 예산으로 60억 원을 추가 편성합니다. 이게 좀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 30일 선체 절단 및 증거 훼손을 시작합니다. 뭐 천공을 140개 뚫고 스테빌라이저 절단하고 브로크 절단하고 브로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사실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당시에 또 동고차도에서 가족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 이제 연도가 넘어가죠. 2016년 4월 14일 이게 그러니까 2주기 즈음해서 해수부에서 7월달에 인양할 수 있다 발표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도 안 믿었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2016년 4월 26일 TMC 회의 자료를 저희가 입수합니다. 이 자료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하이 셀비지의 지금 인양 방식이 되게 문제점이 많다. 이게 잘못하면 배 부서진다. 이런 그 지적하는 그 TMC 그러니까 당시에 인양을 컨설팅하는 업체였거든요. 그 자료가 저희한테 입수돼서 강력하게 항의도 했고요.
그러니까 2016년 5월 4일 해수부는 유가족들한테 유가족 상대로 해서 인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인양을 어떻게 하겠다. 뭐 아니 7월달에 뭐 인양 발표 7월달에 인양 된다고 발표해놓고 6월달에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16년 5월 29일 네. 이제 발표를 했으니 해야죠. 유가족 선수들기를 7번 합니다. 그때 현장에 계셨죠? 예, 이때 현장에 있었는데 이때 진짜 큰일 날 뻔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예. 그 가까스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성공하고요. 그다음에 해가 넘어갑니다. 2017년 3월 23일. 3월 23일. 한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촛불혁명으로 예. 박근혜를 거의 탄핵까지 몰고 가니까 그 당시에 참사 현장에서 세월호가 인양됩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목포 신항으로 세월호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 5월 10일 세월호가 똑바로 다시 쓰게 됩니다. 네, 직립하게 되죠. 네. 그때 가족들 참석해서 참 많이 울었는데 뭐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하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 그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마 이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얘기인데 어쨌든 정부는 이 세월호를 이 처리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 이제 산업 폐기물 정도 그렇죠. 그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뭐 그게 제일 열받고 또 아까도 잠깐 그 타임라인 중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요구한 그 수중 촬영도 네. 불허하고 참 굉장히 이게 화가 나는 부분이고 근데 당시에 그 JTBC에서는 그 수중 촬영 허가 받아서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도 이 촬영 업체를 선정을 해서 네. 촬영 의뢰를 했던 거였는데 우리는 허락을 안 하고 이게 뭐 공평성도 없고 그게 더 웃긴 게 아니 뭐 무슨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도 안 알려줬어요. 뭐 얘기할 때마다 뭐 생각나는 건데 참 이 해수부 참 대단한 조직이에요. 해수부. 사실 이 그 침몰 원인이 이 미궁에 빠진 이유도 인양이 너무 늦어졌어요. 또 훼손도 상당히 심각했고.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별별 연구소 TV에서 이 방송을 앞으로 방송을 이 아이템들이 예.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데 말할 때마다 걱정돼요. 뭐 침몰 원인도 그렇고 또 인양업체 선정, 네. 그 인양까지 선정부터 인양까지 그리고 또 선조의 부분도 또 따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양을 할 때나 또 선조의 활동을 할 때 그때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가족들이 이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또 이런 쪽으로 또 우리 또 다음 방송에 또 아이템 주제도 한번 잡아보죠. 어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침몰 원인, 인양업체 선정과 인양 과정 그리고 뭐 선조위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자료 많이 조사해야 되고요. 네. 뭐 이게 기억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뭐 준비해야 돼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걸릴 건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뭐 연구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려면 날밤 새워야 될 것 같고요. 뭐 다시 인양으로 밤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돌아온 세월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 세월호는 옆으로 누워서 인양되었고 맞아요. 옆으로 누워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좌연을 밑으로 해서 침몰했고 좌연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그대로 인양했습니다. 동고차도 현장에서 인양대에 올라왔을 때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완전히 패닉에 빠졌었죠. 그랬죠. 뭐 이유는 배의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옆면인데 그쪽으로 인양되었고 우연 또한 훼손이 심각했거든요. 저렇게 망가뜨려서 인양하면 도대체 실종자를 어떻게 수습하고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솔직히 진상규명 중 침몰 원인을 밝히는 부분은 물 건너간 줄 알았어요 당시. 그거 떠올라왔을 때 너무 훼손되다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인양에 대한 의지 없음, 뭐 인양하고 싶지 않은 거에서 비롯됐음을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뭐 박근혜 탄핵 후에 바로 인양되었으니까 뭐 해수부 새끼들도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해수부만 그랬겠습니까? 또한 세월호 자체를 물 속에서 반토막 내려고 네. 부셔버리려고 말도 안 되는 공법 사용했잖아요. 뭐 이 부분은 뭐 인양편에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세월호는 처참한 그 자체로 저희한테 돌아왔습니다. 1072일 만에 무트로 올릴 때도 그날 정말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날 밤에도 뭐 여담입니다만 그날 술 제가 엄청 마시고 작업 현장에 들어갔어요. 원래 술 마시면 작업 현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맨정신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 오는 비 다 맞아가면서 올라오는 세월호 지켜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뭐 이게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이렇게 바퀴 달린 그 이제 이걸 40대 더 투입해가지고요. 뭐 원래 했던 무게보다 더 나간 거예요. 뭐 아무튼 정신없이 무트로 올렸죠. 뭐 나중에 이 부분도 자세히 뭐 이제 인양편에서 그러니까 또 설명드릴 부분인데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저희 활동 기간 중에 인양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5분의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6,300여 점의 유류품을 수습했고요. 그중 107점을 유가족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준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세월호의 GPS 플로터 2대, 휴대전화 162대, 메모리 카드 72개, 블랙박스 26대, USB 13개, 노트북 3대, 태블릿 PC 2대, 하드디스크 11대, MP3 4대 이렇게 수습해가지고요. 그중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휴대폰 32대, GPS 플로터 2대, 메모리 카드 12대, 그리고 중요한 블랙박스 17대, USB 2대, 노트북 3대, 태블릿 PC 1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죠. 이 부분도 선저희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다만 정말 연구원분들께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이죠. 황교안이 당시 대통령 그렇죠. 그 대행이었으니까 국무총리였으니까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체가 인양한 후 휴대폰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국과수한테 들고 갔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의 답변이었어요. 뭐 시설도 없고 인원도 없고 준비가 다 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거기서 디지털 기기가 나온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부 우리 가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수하고 포렌식을 진지히 했어요. 침몰 블랙박스 영상을 추출해서 선조기가 그 침몰 원인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밑받침을 만드는 게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부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정부였어요 진짜.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그 새끼들은 뭐라도 현장에 있으면 뭘 해야 될 건지 뭘 지켜야 될 건지 뭘 만들어야 될 건지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죠? 어이가 없는 거지 이 새끼들 있죠. 뭐 저도 당시 그 진짜 참혹하고 또 참담했던 그런 세월호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가족들이 그 노력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눈물이 나고 무엇보다도 이 답답함, 그렇죠. 네, 이 답답한 마음 때문에 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도대체 뭐 우리가 난민 같다라는 난민의 취급을 받았던 기억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 선조위 활동 당시 뭐 저도 이제 목포에 계속 상주를 했었으니까 뭐 1년 가까이 그 세월호 어떻게 보면 또 동고동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장소 별이 됐던
별이 된 그 장소, 그 현장이 바로 세월호 내부 아닙니까? 이 세월호를 지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그 한 가지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이 제일 크죠.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이 가장 힘들었고 아무튼 뭐 또 올라오네. 아무튼 그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선조의 편에서는 좀 저도 좀 많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장님, 시간 관계상 예.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인양후 세월호 편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네. 이 단지 그냥 이 참혹했던 한마디로 인양후에 돌아온 세월호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사실 그 다른 적당한 그런 표현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찢기고 깨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모습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세월호는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선조가 끝나갈 무렵해서 예. 어렵게 이것도 세웠는데 이거 세우는데도 우리 가족들 노력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말도 못하겠어요 진짜. 이거 맞아요. 못 세운다고 난리치고 뭐 그 과정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기가 차실 겁니다 아마. 인양업체 선정 부분부터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개새끼들이 충분히 세워가지고 인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 아니 세워가지고 인양할 수 있는 배를 옆으로 누워서 인양해가지고 배를 갈가지 찢어놓고 이거 욕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 새끼들. 그 뭐 인양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예.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인양 후 올라온 세월호 중요한 점을 좀 지적해 볼게요. 예. 세월호를 인양하는 목적이 음. 우리 가족들과 정부는 달랐어요. 우리 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실종자들을 찾고 진상규명의 증거로서 인양을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정부는 산업 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인양을 추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해양 오염물 처리가 목적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입장이 바뀌니까 정부는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인양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부서질 줄 알고 파손되고 그 후에 부서지면 그거 부서진 것들 이렇게 따로따로 건지려고 이렇게 인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제가 당시에 이제 가협에서 이제 저 직책을 맡고 있었고 진상규명 부서장이었고 해서 당시에 이제 그 인양 담당 그 해수부 공무원하고 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뭐 당시에는 이제 제가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이랬거든요. 뭐 그래서 술자리에 많이 불렀어요. 뭐 해수부 공무원들도 불러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억지로 술도 먹이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인양담당 공무원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술자리에서 그냥 술에 취한 김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부서서 올려야 쉽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저는 그 당시 막 술이 확 깨더라고요, 진짜. 뭐 당시 녹취한 것도 어디 있을 텐데 뭐 자체 못하겠어요. 뭐 워낙 녹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처장님도. 뭐 누구하고 그러니까 뭐 해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부 관계자 만났을 때 저 녹취 다 땄잖아요, 당시에. 네, 그랬죠. 뭐 사실 뭐 그 소장님이 당시에 그 이 중요한 녹취를 많이 했다는 거 그거 잘 알고 있고 근데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그렇겠죠. 뭐. 5년 동안은 어디서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진상규명이라든가 또 인양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또 뭐 소장님의 열정 뭐 그거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했고 또 이게 아이를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는 그 하나 그런 마음으로 참 열심히 하셨고 뭐 지금 생각해도 당시에 그런 것들이 뭐 007 아니에요 혹시? 아유 뭐 금칠해 주시는 거고요, 과찬이시고요. 당시 가족들이 다 그랬죠.
이야기를 이어서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수부의 의도를 알았고 그 의도를 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이게 누구한테 돈 준 게 아니고 뇌물 준 게 아니고 그들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 우리 요구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니까 아 이거 정말 술값만 해도 엄청 나갔습니다 진짜. 친해지는 비용이었죠. 뭐 딴 데로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우리의 목적과 정부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인양으로 인해서 세월호는 정말 부서지지 않고 걸레짝처럼 찢기고 뜯어져서 목포 신항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은 결과가 지금의 세월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솔직히 이건 우리 아이들이 막아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당시에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솔직히 빌다시피 해서 통째로 인양한 거거든요. 이건 솔직히 이건 부수적인 노력이에요. 세월호 자체가 부서지지 않은 것 자체가 아이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뭐 인양편에서 인양업체 편이나 인양편에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고맙다고. 맞아요. 지금 우리 부모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그 뒤에는 아이들이 힘이 돼줬고 그 앞에서 또 부모들이 가야 될 방향들을 이끌어줬고 뭐 비단 뭐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일일 테고. 자 어쨌든 이제 또 시간이 또 항상 이렇게 시간이 쫓기니까 언제 한번 한 3시간 4시간짜리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좀 그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 모시고 좀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 또 이제 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월호는 침몰한 지 1072일 3년이 지난 후에 물 위로 그 모습을 보였고 인양이 되었죠. 그 두 번째 이게 걸레라는 표현도 너무 깨끗해. 어쨌든 이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찢기고 훼손이 된 상태로 인양이 되었고 또 어쨌든 뭐 정부의 방해를 뚫고 우리가 또 그 인양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돌아오지 못했던 그러니까 2014년 11월 11일 수색 종료가 되던 그 당시에 돌아오지 못하셨던 분이 9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쨌든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되면서 5분의 희생자를 가족 부모로 또 보내드릴 수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 또 희생자들의 많은 유류품들을 또 수습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을 포함해서 그 휴대폰 그리고 이제 그 차량 내에 있던 그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포렌식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이 침몰 당시 상황을 또 뭐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많이 그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됐다는 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였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어쨌든 이 정부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세월호를 인양하는 게 다른 뜻, 다른 속내가 있었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부셔서 인양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 뭐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중요한 점 한 2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이 포렌식 이 부분도 되게 어려웠어요. 뭐 선주의 부분에서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50m 물 속에 50m 수압에 아래 있던 디지털 기기의 칩을 빼내서 그 칩에서 다시 또 인양하고 나서도 시간이 났잖아요.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빼내서
이제 이게 또 포렌식이 돼서 이제 증거가 됐다. 세계적으로 처음이죠 이런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무게가 인양했을 때 세월호의 무게 자체가 예상보다 무거웠어요. 정말 많은 화물들이 쏟아졌고요. 화물량이 검경 수사나 일기특조위 조사보다 많이 오바됐고 또 4층, 5층에 불법 증개축했던 선체에서 뭐 시멘트 덩어리, 대리석 등 무거운 바닥재 등이 추가로 발견돼서 이 부분도 선제협회에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있던 게 뭐였냐면 뻘이었죠. 뻘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뻘이 한 2,000톤 가량의 뻘이 들어 있었어요. 배 안에. 2,000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한테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뻘 쌓였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뭐 나몰라라 가볍게 무시했고요. 목적이 틀리니까 그렇죠. 원하는 게 틀리니까. 그냥 뭐 당시 뭐 해수부가 어떠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 인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했는지 뭐 눈에 선하고요. 자 소장님, 우리가 이제 3부작 세월호 편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 세 편에 걸쳐서 이 방송한 세월호 편을 마치면서 뭐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실 그런 말씀이나 또 지금까지 그런 상황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겪으면서 꼭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시 기억을 되뇌이는 게, 되새기는 게, 그 아팠던 기억 소환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그런 점들 이해를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는 것도 우리 또 연구원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그렇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월호 편 준비하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게 뭐 방송에 담으려니 이게 많이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월호라는 배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세월호에서의 마지막을 보냈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참사의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인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뭐 말로 해도 그냥 말로만 해도 3박 4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다음에 준비할 선조위 편이라든지 침몰 원인 편을 만들 땐 뭐 더욱 힘들겠죠. 또 뭐 그 당시에 그 고생했던 기억들이 날 테니까 겁도 나고 근데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길더라도 시간을 좀 길게 틈을 잡더라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그렇네요. 뭐 그런 방송에 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 또 방법들을 해결책들을 찾아야 될 부분이고 다음 방송은 이제 8주기 특집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참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8년의 시간이 지나는 그 동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일상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뭐 최근에도 그렇죠. 계속 그런 안전사고들 또 재난재해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 우리 그 안전사회연구소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안전, 그 국민들의 안전, 또 일상의 안전을 연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또 법으로 만들 건 법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또 같이 해주셨고 앞으로도 같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만큼의 더 크고 또 힘이 되는 것도 없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많이 좀
방향도 알려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방송 보시면서 이 댓글로 그런 내용들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또 이제 아직 저희가 홍보가 좀 미흡하지만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또 이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같이 저희와 호흡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거 아주 우리 회원분들 많이 좀 가입하실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고정 댓글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뭐 그 저희 설명 그 영상 설명에 그 저희 홈페이지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쪽으로 저 회원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별연구소 TV 그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도 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세월호 편 준비한 게 참 많이 어색하고 좀 준비가 좀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월호는 운항하지 말았어야 할 배입니다. 세월호라는 배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배입니다. 저희 별별연구소 TV는 일상의 안전을 최우선 주제로 연구합니다. 일상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연구원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내가 했다. 이게 순서가 내가 다음 방송에 참 이게 대본 누가 썼어 이거. 자,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연구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사랑이고 은혜고 힘이 됩니다. 자, 연구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